추석 아침, 영수의 집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전 부치는 냄새, 아이들 웃음소리, 그리고 조상님께 드리는 정성. 모든 게 예년과 같았죠. 아버지,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만해. 넌 평생 힘들다 소리만 하냐? 화목했던 명절 식탁은 단 한마디 말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모의 평생의 집을 두고 남매는 돌이킬 수 없는 갈등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추석 아침, 영수의 집안은 여느 해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정희가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는 동안 영수는 마당에서 떨어진 감잎을 쓸어 모았다. 50여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손끝에는 세월의 내공이 배어 있었다. 아무 말 없이도 서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고, 조용히 호흡을 맞추며 차례상을 준비해 나갔다. 오전 10시가 되자 딸 선영이 먼저 도착했다. 40대 초반의 그녀는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지만 밝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도왔다. 전날 밤 늦게까지 일하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다. 정희는 딸의 상태를 금세 알아챘다. 어미의 직감이었다. 그러나 추석날만큼은 모른 척하며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다. 아들 도연은 정우의 가족과 함께 나타났다. 40대 중반의 그는 여전히 당당한 걸음걸이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예전만큼 여유로운 모습은 아니었다. 그래도 큰아들로서의 체면은 지키고 싶었다.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온 그의 모습에서 영수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감, 그 묵직함을 도연의 어깨에서 느낄 수 있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 가족들의 표정은 평온했다. 조상에 대한 예를 갖추는 시간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경건한 마음이 되었다. 영수가 절을 올리며 중얼거리는 기도문에는 가족의 건강과 화목이 담겨 있었다. 정희는 시어머니 사진 앞에서 올해도 온 가족이 모였다고 속삭이듯 말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예년과 같았다. 점심 식사가 시작되었다. 정희가 정성스럽게 차린 상차림 앞에서 가족들은 담소를 나누었다. 도연의 아이들이 할아버지께 용돈을 받으며 깔깔거리는 소리가 집안을 밝게 만들었다. 영수는 손자들의 웃음소리에 절로 미소를 지었다. 이런 순간들이 있기에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었다. 정희는 가족 모두의 그릇에 음식을 정갈하게 담아주며 모처럼의 단란함을 만끽했다. 그러나 평온함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즈음 선영의 표정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며칠째 고민하던 문제가 선영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가게 월세는 밀려있고 카드 대금은 연체 위기에 몰려 있었다.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작은 사업도 코로나로 인해 거의 문을 닫다시피 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을 부모님께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지만 더 이상 버텨낼 자신이 없었다. 마침내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보며 솔직하게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집을 담보로 잠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 순간 도연의 표정이 급변했다.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다. 그만해. 넌 평생 힘들다 소리만 하지? 도연의 목소리가 식탁을 울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상기되었고 주먹은 굳게 쥐어져 있었다. 자신도 어려운 상황인데 여동생이 부모님의 유일한 재산에 손을 대려 한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었다. 그에게는 그 집이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가족의 터전이자 언젠가 자신이 물려받아야 할 유산이었다. 순간적으로 식탁 위의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도연의 아내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다른 방으로 데려갔다. 선영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오빠가 자신을 이해해 주길 바랐는데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은 느낌이었다. 평생 힘들다는 소리만 한다는 말이 가슴을 찔렀다. 정말 그렇게 보였던 걸까?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다 내려놨다. 명절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두 자식 모두 자신의 핏줄이었고 누구의 편도 들 수 없었다. 그들 각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기에 더욱 마음이 무거웠다. 정희는 눈가에 고인 눈물을 닦으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했다. 평생 이런 싸움을 보고 싶지 않았는데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날 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정적은 평온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영수와 정희는 잠자리에서도 말없이 천장만 바라봤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직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추석이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 도연은 여전히 그날의 일을 잊을 수 없었다. 선영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는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발상인지 그녀는 알고나 있을까. 부모님이 평생 모아서 장만한 집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잠이 오지 않았다. 도연에게 그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땀과 어머니의 절약 정신이 깃든 소중한 보금자리였고 무엇보다 언젠가 큰아들인 자신이 물려받아 지켜나가야 할 가문의 터전이었다. 그날 오후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을 나섰다. 최근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스트레스가 쌓여 있던 차에 가족 문제까지 겹치니 집중이 되지 않았다.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던 중 무심코 부모님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발길이 그쪽으로 향했다. 부모님이나 뵙고 가자는 생각이었다. 아직 추석날의 일로 인한 어색함이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 아닌가. 부모님 집이 있는 골목에 접어들면서 도연은 눈을 의심했다. 저 멀리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서 나오는 사람이 선영이 아닌가.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분명해졌다. 선영이 맞았다. 그것도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도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설마 정말로 집을 팔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도연은 급히 차를 길가에 세우고 선영의 뒤를 따랐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택시를 타고 사라진 뒤였다. 남은 건 공인중개사 사무소뿐이었다. 도연은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들어갔다. 사무소 직원에게 방금 나간 여자에 대해 물어봤지만 고객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하지만 도연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확신이 되었다. 선영이 정말로 집을 팔려고 한다는 것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추석날 그렇게 말했는데도 뒤에서 이런 짓을 하다니. 가족을 속이고 혼자서만 이익을 챙기려는 건 아닌가. 도연의 머릿속은 온통 배신감으로 가득 찼다. 그동안 선영을 믿어왔던 자신이 바보 같았다. 여동생이라고 무조건 편들어줄 순 없는 일이었다. 특히 부모님의 재산이 걸린 문제라면 더욱 그랬다. 그날 저녁 도연은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평소 같으면 먼저 전화를 드리고 갔겠지만 이번에는 그럴 여유가 없었다. 당장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 했다. 영수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계셨고 정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지만 곧 그 평온함이 깨질 것이라는 생각에 도연의 가슴은 더욱 답답해졌다. 도연은 단번에 본론으로 들어갔다. 오늘 본 것을 사실대로 설명했다. 선영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나오는 것을 봤고 손에는 서류를 들고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의 추측을 덧붙였다. 분명히 집을 팔려고 알아보고 있는 것 같다고. 추석날 그렇게 이야기를 꺼낸 것도 미리 계획된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영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선영이 정말 그런 일을 할까? 자신의 딸을 믿고 싶었지만 도연의 말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아들이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을 텐데. 게다가 직접 본 것이라니. 영수는 혼란스러웠다. 한편으로는 선영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 간의 신의를 저버리는 것 같아 서운했다. 정희는 더욱 충격을 받았다. 딸이 그런 일을 몰래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렇다면 추석날 그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었단 말인가. 어머니로서의 마음은 복잡했다. 딸의 어려운 처지는 이해하지만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도연은 부모님의 반응을 보며 더욱 확신에 찼다. 역시 선영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선영이 혼자서만 결정을 내리려 한다고, 가족 전체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부모님이 그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데 대출이라는 위험 부담을 떠안게 만들려 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집을 팔아서 자기 몫만 챙기려는 거였어. 아버지, 선영이가 몰래 집을 팔아넘기려 합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진심으로 가족을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오해와 추측이 사실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었다. 실제로 선영이 무엇을 하려던 것인지, 그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영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두 자식 사이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막막했다. 한쪽은 가족을 배신했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아직 해명의 기회도 갖지 못한 상황이었다. 정희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만지작거렸다. 가족이 이렇게 의심하고 미워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다. 도연은 자신이 가족을 구했다는 뿌듯함과 함께 선영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다. 영수와 정희는 과연 선영이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어 괴로워했다. 오해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곧 더 큰 갈등의 나무로 자라날 예정이었다. 다음 날 오후 선영은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어제 오빠가 다녀간 뒤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정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움이 느껴졌다. 선영은 혹시 추석날 일 때문에 부모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다. 자신도 그날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오빠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낸 것이 잘못이었나 싶어 후회하고 있던 참이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선영은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평소 같으면 반갑게 맞아주실 부모님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특히 아버지는 그녀를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다. 실망과 의심이 뒤섞인 그 시선에 선영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머니는 차라도 한잔하라며 부엌으로 향했지만 그 뒷모습에서도 어색함이 느껴졌다. 거실에 앉아 아버지와 마주한 선영은 참을 수 없었다. 궁금증과 불안함이 한계에 달했다. 무슨 일인지 물어봤지만 영수는 선뜻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도연이 어제 본 것을 이야기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고 서류를 들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 순간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빠가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선영은 급히 해명하려 했다. 그 서류는 집을 파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고, 자신이 운영하려는 작은 가게의 임대 계약서였다고 설명했다. 최근 괜찮은 자리를 찾았는데 임대료와 조건을 알아보러 간 것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다. 이미 도연의 말로 인해 선입견이 생긴 상태였다. 그때 도연이 나타났다. 마치 이 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열고 들어선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어제 부모님께 이야기한 후 밤새 생각해봐도 선영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었다. 가족을 속이고 뒤에서 딴짓을 하다니. 그것도 부모님의 유일한 재산을 가지고 말이다. 도연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명백한 배신 행위로 여겨졌다.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선영은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고 도연은 그런 그녀를 믿지 않았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영수와 정희는 두 자식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도연의 확신에 찬 어조와 선영의 당황한 모습을 보니 자연스럽게 도연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선영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자신이 아무리 해명해도
오빠가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서러웠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런 의심을 받아야 하다니.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으려 애썼다. 하지만 도연의 다음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선영이 평생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왔다고,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참던 선영이 폭발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도 가족을 생각해왔는지, 그런데 왜 이렇게 의심받아야 하는지 울부짖었다. 특히 임대 계약서라고 분명히 설명했는데도 믿지 않는 오빠의 태도에 분노했다. 자신도 나름대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의심의 대상이 되다니 억울했다. 그건 가게 임대 계약이었어요. 오빠는 왜 날 이렇게까지 몰아붙여요? 선영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도연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확신에 찬 어조로 반박했다. 그에게는 선영의 해명이 변명으로만 들렸다. 임대 계약이라고 하면서도 추석날 집 담보 대출 이야기를 꺼낸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분명히 뭔가 꾸미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도연은 자신이 가족을 지키고 있다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다. 말다툼은 점점 격화되었다. 서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감정이 격해졌다. 선영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 했고, 도연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더욱 수상함을 느꼈다. 평소에는 조용했던 선영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것 자체가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증거로 보였다. 상황은 점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았다. 욕설이 오가기 시작했다. 도현은 선영을 배은망덕하다고 했고, 선영은 오빠가 돈에 눈이 멀었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 모두 이성을 잃고 있었다. 평생 쌓아온 남매 간의 정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들 각자가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려다가 정작 가장 소중한 가족 관계를 파괴하고 있었다. 배은망덕한 것, 돈에 눈이 먼 게 누군데? 서로를 향해 던지는 말들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한 번 내뱉어진 말은 되돌릴 수 없었다. 그 말들은 각자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도현은 선영이 가족의 배신자라고 생각했고, 선영은 오빠가 자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여겼다. 둘 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느꼈다. 집 안은 무너져 내릴 듯 시끄러웠다. 두 자식의 고함 소리에 영수는 가슴을 부여잡았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평생 형제애를 강조하며 키운 자식들이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게 되다니. 더 이상 이 광경을 지켜볼 수 없어서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의 어깨는 쓸쓸히 떨리고 있었다. 정희는 부엌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두 자식 모두 자신의 아이들인데 누구 편도 들 수 없었다. 다만 이 모든 것이 하루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될 조짐만 보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사흘간 영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두 자식이 서로를 향해 던진 날카로운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배은망덕하다는 소리, 돈에 눈이 멀었다는 소리. 그 모든 것들이 가슴을 찔렀다. 자신이 키운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서로를 미워하게 되다니. 평생 가족의 화목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결과를 맞게 된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아 자책감에 빠졌다. 정희 역시 마찬가지였다. 밥맛을 잃고 하루 종일 한숨만 쉬었다. 두 자식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지만 둘 다 서로에 대한 원망만 늘어놓을 뿐이었다. 도연은 선영이 가족을 배신했다며 화를 냈고, 선영은 오빠가 자신을 전혀 믿지 않는다며 울었다. 어머니로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오히려 중재하려던 말들이 서로의 상처만 더 키우는 것 같았다. 영수는 책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노트 한 권을 꺼냈다. 그것은 그가 수십 년간 써온 가계부였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간 모든 돈을 꼼꼼히 기록해둔 것이었다. 학비, 용돈, 결혼 자금, 사업 자금, 빚 대신 갚아준 것까지 모두 적혀 있었다. 그 숫자들을 하나하나 다시 보면서 영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과연 자신이 두 자식을 공평하게 대했을까? 계산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도연에게 들어간 돈과 선영에게 들어간 돈이 거의 비슷했다. 도연의 경우 결혼 자금과 사업 자금이 많았고 선영의 경우 학비와 생활비 지원이 많았다. 하지만 총액으로 따지면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왜 두 자식은 서로가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걸까? 영수는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자식들에게 주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사실 영수에게 남은 재산이라곤 이 집 한 채가 전부였다. 젊었을 때부터 모든 것을 자식들을 위해 써왔기 때문이었다. 자신과 정의의 노후 준비는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오직 아이들의 미래만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자식들이 남은 재산마저 두고 다투고 있다니.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던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두 자식 모두 서로를 오해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도연은 선영이 부모의 재산을 노린다고 생각하지만 영수가 보기에 선영은 그런 아이가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착해서 자신의 어려움조차 제대로 털어놓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선영은 오빠가 돈만 생각한다고 하지만 도연 역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아들이었다. 다만 그 책임감이 때로는 독점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었다. 영수는 결심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었다. 두 자식이 서로를 미워하며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아버지로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비록 자신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 될지라도 말이다. 며칠 뒤 토요일 오후, 영수는 두 자식을 불러 모았다. 도현과 선영 모두 내키지 않아 했지만 아버지의 강한 요청에 마지못해 응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 사이에 흐르는 냉기를 느끼며 영수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정희는 차를 준비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영수는 그동안 준비한 노트를 꺼내들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그 노트를 보며 잠시 감회에 젖었다. 이 한 권의 노트에는 자신의 인생이 담겨 있었다. 가족을 위해 고생했던 모든 순간들이 숫자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제 그 기록을 통해 자식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고 싶었다. 영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다. 그는 노트를 펼치며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다. 도연이 대학 다닐 때 들어간 등록금, 선영이 고등학교 때 과외비, 도연의 결혼 자금, 선영의 사업 자금, 그리고 두 사람이 각각 어려울 때마다 대신 갚아준 빚들까지. 모든 것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다. 숫자가 익혀질 때마다 도연과 선영의 표정이 변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서로가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자신만 손해봤다고 생각했던 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영수의 눈빛은 단호했다. 이런 자리를 만든 것 자체가 그에게는 큰 결심이었다. 평생 자식들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는데 이제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을 때가 된 것 같았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다.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여기 봐. 너희 학비, 결혼자금, 빚 대신 갚아준 것 모두 적혀 있다. 내가 가진 건 집 한 채뿐이지만 이미 너희에게 다 줬다. 그 말에는 아버지로서의 절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한 아버지의 마지막 간청이었다. 영수는 계속해서 말했다. 돈 때문에 형제의 피를 나눈 정까지 내팽개칠 것이냐고. 그렇다면 차라리 이 집을 사회에 기부하고 말겠다고 선언했다.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도현과 선영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꽂혔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는지 깨닫게 되었다. 부모님은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셨는데 정작 자식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도연에게는 충격이 컸다. 자신이 선영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비슷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집을 기부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진심이라는 것도 느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가족의 화목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하신다는 것을. 선영 역시 마찬가지였다. 오빠만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자신도 못지않은 관심과 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이 오빠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오빠의 행동이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수의 말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각자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며 부끄러움과 후회에 빠져 있었다.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자신들의 다툼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는지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야 진정으로 가족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말이 끝나고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거실에는 시계 소리만이 째깍거리며 시간의 흐름을 알렸다. 도현과 선영은 고개를 숙인 채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버지가 펼쳐 보인 그낡은 가계부의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자신들이 받은 사랑의 무게, 그리고 그 사랑을 배신한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도연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지금까지 자신만 손해를 봤다고, 선영이만 부모님의 편애를 받았다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모두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의 가계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숫자로 명확히 드러난 진실 앞에서 자신의 오만함과 이기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동안 여동생을 의심하고 비난했던 모든 순간들이 후회로 밀려왔다. 특히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나오는 선영을 봤을 때의 일이 생각났다. 그때 자신은 선영이 집을 팔려고 한다고 단정지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자신의 추측일 뿐이었다. 선영이 임대 계약서라고 해명했을 때도 믿지 않았다. 오빠로서, 형으로서 여동생을 보호해야 할 입장에서 오히려 의심하고 공격했던 것이다.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다. 아버지 앞에서 우는 것이 창피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평생 큰아들로서의 체면을 지키려 했던 그였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진정한 큰아들이라면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해야 했는데 오히려 가족을 갈라놓는 역할을 해버린 것이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자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선영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욕심이 눈을 가렸네요. 그 한마디에는 도연의 모든 후회와 반성이 담겨 있었다. 평생 자존심이 강했던 그가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체면이나 자존심 같은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가족 간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벽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선영 역시 오빠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동안 오빠를 원망하고 미워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오빠도 나름대로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오빠도 사업이 어려워서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만 생각했던 것이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오빠에 대한 원망,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 자신의 처지에 대한 서러움까지 모든 것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희망도 섞여 있었다. 이제라도 가족이 화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 말이다. 선영은 흐느끼며 오빠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냉기가 사라졌다. 대신 따뜻함이 느껴졌다. 어릴 때 함께 놀던 그때의 남매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선영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다. 사실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었다고, 그래서 더 넓은 가게를 알아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나도 미안해. 오빠 탓만 했어.
사실은 아버지랑 엄마를 모시고 싶었던 거야. 그 말을 들은 도연은 더욱 부끄러워졌다. 선영이 부모님을 모시려고 했다니. 자신은 그런 생각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면서 여동생을 의심했던 것이다. 큰아들로서 부모님을 모셔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 오히려 여동생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두 남매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그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와 미움이 녹아내렸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깨달았다. 혈육의 정이 무엇인지, 형제자매가 어떤 존재인지를 새삼 느꼈다. 돈이나 재산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영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두 자식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니 지금까지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순간을 위해 살아온 것이 아닐까 싶었다. 정희도 부엌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어머니로서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은 없을 것 같았다. 그날 이후 가족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도현과 선영은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부모님을 더욱 잘 모시려고 했다. 특히 도현은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려는 듯 선영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선영 역시 오빠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기로 했다. 무엇보다 가족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주말마다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부모님의 집을 함께 수리해 나갔다. 낡은 벽지를 새 것으로 바꾸고 오래된 가구들을 정리하며 집 안을 새롭게 꾸몄다. 마치 그들의 관계도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말이다. 영수와 정희는 이런 자식들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재산이 많지 않아도 큰 집에 살지 않아도 가족이 화목하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보다 더 큰 보람은 없었다. 낡은 벽지가 새로 바뀌듯 그들의 관계도 다시 따뜻하게 덧칠되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서로를 의심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보호하고 지켜주는 관계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랑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는 것을 깨달았다.